이제 목포는 저희가 이제 수묵 비엔날레가 제4회를 맞이했고 이제 6군데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 네. 이 목포라는 실내체육관에서는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 그러니까 수묵이라는 전제하에 네. 예, 비엔날레에 초점을 맞춰서 23명의 작가의 작품을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손부남 작가의 작품입니다. 손부남 작가는요, 1990년대부터 상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이 상생이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냐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작품은 16개의 판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16개의 판넬은 1995년에 작가가 직접 제작해서 이걸 활용했었는데 그것 사실 재활용해서 여기에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작품 속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이 생각하는 사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의 형상이 있습니다. 특히 송부남 작가는 재료를 특히 돌가루를 사용해서 아크릴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부조의 느낌처럼 이 하나 생각하는 사람에만 표현해 놓았어요. 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팍을 뚫고 나아가는 이 기호학들, 이것은 이제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표현해 놓았고요. 이 앞쪽에 있는 것은 벌거벗은 사람이 징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마치 생명의 선언문처럼 작가가 고대의 의식을 치르는 듯하게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작품 안에 징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생이라는 개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낮에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밝은 빛을 이 해가 비춰준다면 밤에는 이 가운데 뭐가 보이세요? 달이 보이시나요? 초승달. 예, 맞아요. 달밤에 비춰지는 그런 달빛의 형상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사람과 자연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다는 존재를 이 거대한 9.8m의 길이의 거대한 작품으로 송부남 작가의 작품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그다음 2번째 작품을 볼게요. 아까 이 작업 수술을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이게 입히니까 과정들이 무엇을 밑그림으로 하고 무엇을 그 다음에 입히고 굉장히 반복 작업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무라는 게 원래 이제 색감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잘 나타나게 기초 작업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무수히 많은 작가의 기호학적인 표현을 해요. 딱 이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작가는 원시미술, 암각화 이것에 그 영감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거대한 벽화의 모습처럼 아마 그런 형상으로 작가가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길이가 우리가 5m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큰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작가는 이거보다 더 거대하게 만들고자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5m라는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작가가 이걸 축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제작 기간이 얼마쯤 된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제작 기간을 저희가 알 수는 없었어요. 네. 그 다음 작품 보러 갈게요. 네, 이건 이제 페루 작가의 작품이에요. 로베르토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 로베르토 작가의 작품은 이제 사진을 실험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진을 실험한다는 것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작가는 사진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포토그램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포토그램이 뭐냐면 이러한 종이나 또는 이거는 광목이거든요. 광목 위에 감광이라는 화학물질을 입혀요. 그러면 여기에 뭘 쐬면 빛을 쐬면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형상들이 나타나요. 만약 선생님의 손을 앞에다 대고 빛을 비친다면 관광지 위에다 그럼 선생님의 손이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마치 실루엣처럼요. 네. 특히 이 작가는 페루라는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페루 옆에는 바로 아마존이라는 곳이 공간이 있어요. 네네. 거기 식물들의 식생에 관한 그런 것들을 이런 포토그램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가 이제 중간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고 사람들이 작아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소년들입니다. 가위춤을 추는 소년들인데요. 페루에서는 그 당시 이제 아주 오래전 스페인 정복 시절에 스페인에 저항하는 춤이 이 가위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소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년이 전통 복장을 입고 그 당시 가위춤을 추는 형상의 그런 포토그램을 표현했는데요. 근데 포토그램 기법은 원래 이런 색깔인데요. 네. 이건 갈색을 띠고 있죠. 이게 또 화학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중간은 반다이크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포토그램인데 색상이 다름으로써 이런 포토그램이다. 이런 반다이크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어요. 특히 이 작가는 우리에게 대묻죠. 이 작가는 자신의 페루라는 공간의 자연의 모습들, 해안의 모습이든 아마존의 모습이든 전통의 모습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냐를 작가는 남겨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람객들에게 대물어요. 당신은 무엇을 기록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미국 작가를 만나볼게요. 네. 제로드 백이라는 미국 작가이고요. 제로드 백은 이제 먹의 동굴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가는 이제 이번 수묵 비엔날레를 위해서 무슨 전시를 할 것인가를 이 작가에게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작가에게 종이라는 것과 먹이라는 소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재만 던져줬더니 네. 작가는 미국 태생이기 때문에 미국은 종이를 만들 때 아주 원시 시절에 바나나의 섬유질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나나의 섬유질을 이용한 종이고요. 거기에 먹의 형태처럼 과한 그런 작품을 펼치고 있어요. 이 작품은 먹의 동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왜 그럼 동굴일까? 작가는 가장 문명의 이웃들 주제처럼 문명이 시작됐을 때 최초의 미술, 최초의 예술이 탄생한 곳은 동굴이라고 작가는 봤어요. 그러면 여기 전시 23명의 작가 중에 동굴을 표현한 작가가 2명이에요. 제로드 백은 이 동굴이라는 소재를 우리가 표면상 보이게 일정하게 벽면에 부착했고요. 고토부키라는 사람은 동굴을 진짜 동굴의 형상처럼 표현을 했어요. 좀 전에 들어왔을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작가는 도대체 왜 수묵에 들어왔을까? 바로 수묵이라는 것은 먹과 한지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작가는 수묵 비엔날레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이 작가의 가장 특이한 점은 재료의 특성이에요. 재료를 소재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일반 종이를 가져오지 않아요. 작가는 원래 오래된 빛바랜 종이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나무를 가져와도 그냥 썽썽한 나무가 아니라 불에 그을린 나무 또 철을 가져온다고 하면 산화된 철 네네. 이렇게 작가는 재료에 흔적이 남겨있는 그런 재료를 선택한다는 거죠. 참 의미가 좋죠. 네, 그래요. 예, 뒤에 있는 이제 마리안토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네. 이 작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지리적 특성상 불의 고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조상대에 있는 불의 고리로서 한 7천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자바섬이 있어요. 자바섬 한가운데는 무라피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120개의 활화산 중에 하나예요. 가장 활화산이 정말 많이 활동을 하는 네. 활화산, 그게 바로 저쪽에 있어요. 무라피의 산을 못 봤네. 맞아요. 무라피 산은 원래 인도네시아 근데 자바섬에 무라피라는 그 인도네시아어로 불을 머금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네. 사실 무라피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 무라피라는 그 산에 그 불을 숭배한다고 해요. 그들은 옛날부터 불을 숭배하는 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라피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이 산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특히 또 이들이 이제 활화산이 일어나면 대피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대요. 뭘로? 화산재로요. 화산재가 느껴지면 그 주민들이 모두 지금 대피해야 되는구나를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예민하게 굴었던 건 누굴까요? 동물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동물의 속담으로 작가가 네네네. 표현을 했고요. 또 이 공간은 수집자와 채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네.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에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당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자원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그들에게 뭘 됐을까요?
노동이라는 걸 댔어요. 그 노동의 흔적을 작가는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목탄을 바르고 목탄에 스크래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스크래치 기법이 표현됩니다. 저걸 어떻게 긁었을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는 이러한 흔적들이 스크래치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노동력의 가치를 이런 스크래치 기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왜 그럼 수묵에 들어왔을까? 수묵이라는 것은 먹과 종이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캠퍼스라는 이 작가는 이런 종이, 우리는 비단을 사용했었겠죠. 옛날에는 그런 종이라는 이 캠퍼스를 가져오고 작가는 여기에 목탄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네네. 사실 먹에 중요한 게 그 목탄이잖아요. 그 목탄의 타닌이거든요. 그거와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어두운 배경으로 된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리고 암울한 그런 노동의 흔적을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작가는 이제 아주 젊은 작가입니다. 네. 박지은 작가의 작품이고요. 네. 박지은 작가는 이 작품과 이 양쪽에 작품이 네. 있습니다. 네. 이것은 2024년도 청룡의 해를 맞이해서 청룡과 사천왕의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천왕이라고 하면 남성의 이미지로 표현이 그렇죠. 되죠. 네네. 하지만 박지은 작가는 그것을 여성으로 여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현대적인 탕후루나 선글라스나 여러 가지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 현대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는 고전이라는 게 꼭 현대에 와서는 꼭 그 전통만을 지켜야 할까? 전통은 따르되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여성화하고 여러 가지 현대적인 소재들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 사천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살고 있는 수미산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신을 저렇게 여성의 모습을 통해서 파란색 선글라스에 두건처럼 보이는 끈을 메고 있는 여성은 서쪽을 관장하는 신, 붉은색 액세서리와 귀걸이를 하고 있는 신은 동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눈동자, 파란색 점을 가지고 탕후루를 들고 있는 신은 바로 남쪽을 관장하고요. 네. 지금 핸드폰으로 이어주고 있는 이어폰까지 끼고 있죠. 네. 저분은 바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수미산을 관장하는 네 사천왕의 리더는 바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관장하는 신은 왜 핸드폰을 들고 있을까? 이것은 그들을 담당하는 또 상사가 있다고 작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사는 제석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시면 이것은 2025년 뱀의 해를 맞이해서 그 뱀이 푸른 뱀의 해라고 해요. 올해가. 그래서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사천왕을 표현하고 여기에 리더였던 제석천이 왼쪽에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석천이 누구를 잡아라? 아수라 백작. 그러니까 아수라를 잡아라고 했어요. 그 아수라는 저기 곱슬머리에 하트 귀걸이를 하고 있는 여성이 바로 아수라인데요. 이분은 수미산에서 악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남성의 모습이었으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구로 내려오게 됨으로써 이분은 여성의 모습으로 변모한 거예요. 또 박지은 작가는 이렇게 현대적인 것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편하게 수묵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특히 여기 옆에 있는 표구 같은 거 있죠. 네네. 표구는 이제 전문으로 제작하는 사람들이 계시다고 해요. 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이 직접 이런 표구도 제작해요. 이 작업은 실크 스크린이라고 혹시 알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앤디 워홀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다량으로 생산을 하는 것처럼 작가도 이런 비단에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해서 사천왕의 모습이나 제석천의 모습을 넣어서 이렇게 표구도 직접 제작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 작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보고 다시 보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네. 이 거대한 작품들은요, 우리나라 작가 김민정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제 수묵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하신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네. 이 분은 원래 이제 홍대에 동양학과를 전공하시고, 원래는 이제 강주태생이세요. 강주태생인데, 20살 후반에 이제 밀라노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 계기가 있는데요. 자신이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르네상스의 미술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밀라노라는 곳으로 유학을 갔고 어느 날 휴양지를 가게 되었는데 파도를 접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묵고 있던 그 호텔의 그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하는 소리가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파도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파도를 막 그려놓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내 작품 어때? 하고 보여줬는데, 너 산을 그린 거니? 라고 하셨다고 해요. 산. 그래서, 이게 나는 파도를 그렸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산으로 보였구나 해서 네네. 제목을 마운틴이라고 했어요. 산이라고 하되 내 산에는 바다도 있다라고 작가가 말을 했어요. 매우 심오하죠. 네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동양화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먹과 종이만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종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의 한지를 프랑스까지 그 작가가 수천 장을 가지고 가시거든요. 그 한지에 먹을 입힙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 먹 위에다 향불이라는 걸 사용해요. 향불은 이 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그럴 때 참선을 할 때 그런 향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작가는 어렸을 때 자신의 아빠가 인쇄소를 하셔가지고 종이를 매우 잘 오리고 붙이고 장난감처럼 놀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지를 오리고 붙이고 하는 작업이 커서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다른 그러니까 불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했더니 불을 한번 한지를 입혀봤더니 그 그을린 흔적이 뭐처럼 보이셨을까요? 한지에 먹을 딱 떨어뜨릴 때 그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향불을 계속 사용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색을 덧대시고 그 위에 또 붙이시기도 하시고요. 또 그 위에는 향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종이의 모습도 드러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잘 향불의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런 페이징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게 향불의 흔적입니다. 이게 향불의 흔적이에요. 예, 이것은 먹의 형상들을 네, 맞아요. 꼭꼭꼭 찌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그 향불 본연의 모습을 잘 드러냈다고 하면요, 이 작품 전체가 페이징이라는 작품이에요. 페이징에 2019년부터 2020까지 시리즈로 내셨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작가가 붓으로 흔적을 남기고 그 불 흔적 위에 그을리는 형상을 넣었어요. 이게 모두 다 이런 것들이 태운 형상이에요. 향불을 이용해서. 그걸 이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향불을 이용해서 쭉 긁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태워지겠죠. 그 태워지는 그 맞닿은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날고 그 옆은 이런 식으로 태워지는 흔적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모두 다 불의 흔적들이, 향불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한지를 덧대고 그 위에 먹을 칠하고 그 위에 또 향불을 맨 처음에는 이제 먹을 먼저 그으셨겠죠. 그 먹을 그으시고 그 위에 향불을 입혀서 향불로 이렇게 그을린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안에 어떤 것은 또 먹을 입히고 먹 위에다 한지를 다시 입혀서 오려내요. 그 오려낸 그 종이는 불의 흔적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덧대는 형식으로 페이징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단계적으로라는 뜻을 표현해요. 그래서 작가의 작품은 한 번만 입히는 게 아니라 2겹, 3겹, 4겹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은 계속해서 이런 수백 번의 이런 반복되는 형상을 참선이라고 하세요. 작가는. 그래서 여기에는 참선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여기에 불교적인 의미를 담은 참선, 나의 작업의 시작과 끝은 영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신 작가가 김민정 작가이고요. 이 작가와 맞닿아 있는 시에튼이라는 작가의 작품은 중국 작가예요. 이 작가도 아주 동양적인 그런 철학, 불교 정신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볼 때에는 항상 저 작품부터 보셔야 되는 게 이 작품은 하트수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이 글씨가 다 반야신경.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겹침과 번짐, 채워짐과 비워짐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총 260자의 반야신경을 모두 적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반야신경의 글들도 써 있고 또 어떤 분은 공산당의 선언문, 이분이 이제 중국 작가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선언문이 여기에 적혀 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작가가 원래 처음부터 이런 수묵을
미술을 공부한 게 아니라요. 디자인과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시다가 2012년부터 이런 수묵에 매료되어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보고 그 다음 작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윗과 아래가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든 하나의 작품인데요. 위에 있는 선들은 우리가 주역의 64개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쉽게 말하면 태극기에 작대기가 건곤감리로 되어 있죠. 네네. 그것처럼 이 작가의 작품도 건곤감리와 같은 그런 64개의 형상들을 하나씩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막대기가 겹쳐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뻥 뚫려 있는 짝대기, 짧은 짝대기하고 긴 짝대기 네. 보이신가요? 네. 그다음 여기에는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 땡땡, 그 다음에 긴 짝대기 이런 식으로 건곤감리의 딱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작가는 여기에 뭘 넣냐면 불도 넣고 하늘도 넣고 네네. 연못도 넣고 네. 산도 넣었어요. 이런 작업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를 이 안에다 넣은 것이요. 그런데 또 이 제일 끝에 있는 작품은 네 극이에요. 사극. 그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어떻게 해서 동서남북이냐? 원을 한번 보시겠어요? 원이 하나의 원이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우리 눈에는 또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위쪽도 큰 원, 반원, 아래에도 반원.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는 네네네. 거죠. 이게 하나의 극으로 완성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의 원리가 여기에 다 있다. 근데 여기에는 위에는 자연의 원리라면 이 밑에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지혜, 더 이런 것들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작가가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보고만 가면 이 작가가 뭘 나타내는지 수묵이야. 수묵인 거는 같다. 근데 수묵을 추상으로 표현했어. 하지만 여기에는 반야신경도 있고 인간의 모든 천상의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이 이게 보는 사람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느껴졌고. 네, 맞아요. 지금 설명 주시는 분은 한국까지 공부하셨어요? 누구요? 저요? 네네. 저는 이제 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작품은 이제 한영섭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이 한영섭 작가는 탁본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수묵을 표현하는 작가예요. 탁본으로? 탁본이요. 네. 이 종이 같은 경우는 다른 한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작가가 특별히 제작한 한지이고요. 특히 이 작가는 어떤 걸 탁본으로 하냐. 두꺼운 건 옥수수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얇은 것은 들깨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옥수수 떼하고 들깨 줄기를 밑에 깔고 한지로 딱딱딱딱딱딱 탁본을 찍는 거죠. 찍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도. 키포인트는 작가가 이 그대로 앞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사용하시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런데 작가에게 이런 탁본의 형상이지만 그냥 무의미하게 찍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작가는 왼쪽과 오른쪽 이 두 작품은 관계라는 작품이고요. 특히 왼쪽에는 작가가 강주에 화실이 자기 이제 작업방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딱 이렇게 아침에 창가로 딱 비춰지는 그 창가 건너에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해요. 네네. 그 느티나무의 잎 사이사이로 비치는 하늘의 모습. 네, 그 파란 하늘의 모습을 작가가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탁본뿐만 아니라 콜라주, 그러니까 파란색을 찍어서 다시 잘라서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실에서 창문에서 바라본 느티나무의 하늘의 모습을 표현했다면 여기는 산이에요, 산. 누구의 산이냐면 우리가 정선이 인왕제색도의 인왕산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금강산의 산의 모습도 나타나기도 하고 정선의 작품을 상당히 작가가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추상처럼 탁본을 찍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바다의 갯벌의 형상을 네. 옥수수대하고 들깨 줄기를 통해서 갯벌의 형상을 표현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바다라는, 맞아요. 저런 것이 어떻게 보면 수행이에요. 수십 번의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엄청 나이가 많으세요. 선생님이 82살에 다시 인생을 사셨어요. 어떻게 해서 내내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다가
파나마 시국에 선생님이 뉴욕이라는 곳을 갔어요. 네.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 다시 시작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셨는데 미국 뉴욕에서 너무 좋아하셨대요. 왜냐하면 이런 한지를 가지고 와서 이 탁본으로 작업을 네. 하는 작가는 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작품이 오히려 국내보다 미국이나 해외에서 더 인기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됐네. 네. 이 작품을 이제 제15회 강주 비엔날레에서도 이미 선보였던 작품이고요. 네. 이분이 이제 폴란드에서 온 야스엘스키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 폴란드 사람이라서 폴란드가 원래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옮겼잖아요. 네, 네. 근데 공산주의 시절에 제2차 세계전이 끝나고 FSO라는 자동차 회사가 바르샤바라는 자동차를 내놓았어요. 네, 네. 근데 엄청나게 국민적 자동차였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옛날로 말하면 프라이드, 네,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소나타나 그랜저급의 자동차였나 봐요. 근데 그 바르샤바가 어느 순간 이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로 바뀌게 되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의 폴란드 회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그 중에 대우라는 우리 회사가 있었잖아요. 네. 대우도 이 바르샤바, 그러니까 FSO 회사를 인계를 받았는데 파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회사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이 회사가 전설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이 회사가 여전히 마음에 있었고 지금도 옛날 공장이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해 있어요. 보존하고 FSO 바르샤바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1978년도에 어떤 이제 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FSO 바르샤바라는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아놓은 거래요. 그런데 그 노동자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는 자본주의도 되고 이제 점점점 변화됨으로써 노동이 최소화되고 자동화되고 로봇화되는 것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작가는 거기에 나오는 진짜 그 다큐멘터리의 인물들을 여기에 내놓고 이 인물들의 노동의 모습을 마치 로봇의 형상처럼 갑옷을 입혀놨어요. 저분하고 연관이 있는가요? 맞아요. 여기 작품엔 저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이 다큐멘터리예요. 네, 이 다큐멘터리 이분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가 이 16개의 드로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15회 때는 이 드로잉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에 수묵 비엔날레를 위해서 영상과 이 드로잉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과 노동자의 모습을 하이브리드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몸은 로봇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의 기억들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보여줘야 하나를 작가가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수묵에 나왔나? 원래 수묵이라는 것은 선으로 작업을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작품 속에는 선들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기 선을 채우는 건 또 먹이라는 또 먹이고, 형태가 네. 있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수묵 비엔날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였어요.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이쪽 작품 보면 이 작품이 이제 정광현 작가의 집합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 이제 1980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전국의 유명한 사찰이나 유명한 데를 다 돌아다니셨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뭘까를 고심을 하다가 네. 자신이 어렸을 때 한약방에서 그 한약재를 쌌던 그 기억이 떠올랐대요. 네네. 그래서 그럼 내가 그 한약재를 쌌던 그 종이를 재활용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볼까를 해서 작가는 오래된 문서들 그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티로폼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나타냈죠. 왜냐하면 삼각형이 모든 다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스티로폼에다 거기에 오래된 고서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끈도 보여요. 끈 보이시죠? 작가가 직접 고서를 꽈서 만든 보여요. 네, 네. 끈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것을 쌓고 묶어서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현대적인 재료를 가져와서 어떻게 수묵이라는 매체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해석되는 작품들도 수묵의 한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작가도
작품을 아주 높게 쌓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이 공간에 오니까 자신의 작품이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장고가 엄청 높으니까 네네. 더 거대했어도 됐겠다라고 하셨대요. 네, 저 앞쪽에 이제 덤이라는 작품을 볼게요. 이 작가는 이제 덤이라는 작품으로 가져왔어요. 덤이라는 게 껍데기, 빈 껍데기거든요. 이 작가는 이 원래 멀리서 보면 마치 불상의 모습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는 벌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작가가 어느 날 밤에 불빛이 있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그 불빛에 엄청난 나방들이 몰려 있었대요. 네네. 자기는 그런 벌레들을 매우 극도로 혐오한다고 해요. 보통 예, 혐오하는데 자세히 그 나방의 날개를 봤더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이 작가가 우리한테 되물어요. 도대체 혐오라는 것은 누가 정의한 것인가? 혐오라는 것은 누가 만든 거고 누가 정의해서 이런 혐오라는 이 나방이라는 것, 벌레라는 것들을 혐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가는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불화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격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표현해서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더미 시리즈를 작가가 108개를 준비했어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 108번뇌라고 하죠. 그래서 108개의 더미 시리즈 중에 일부의 모습을 가져왔는데 저런 것들은 특히 저 작품은 벌레 모습이 아니지 않아? 라고 하실 거예요. 이쪽 앞으로 한번 네네. 가볼까요? 다른 것들은 좀 벌레 형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 작품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호신들을 보면 이분이 수호신 뒤에 아우라 네네네. 아시나요? 네네. 그 아우라 부처의 모습이나 수호신의 모습이 세 명의 아우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더미 시리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포인가 벌레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우라의 그런 형상을 의도고. 이렇게 드러났다. 네네네. 그러면 이 작품도 그렇고 저기 오른쪽에 제일 가쪽의 작품 또한 네네네. 그런 아우라를 표현해. 그러면 도대체 수호신을 몇 명이 그려져 있는가는 그 동그라미를 세면 알 수 있겠죠. 네네. 네,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해설 꼭 드려야 되겠다. 이쪽이요. 이 작가는 이제 장제록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네. 이 작가는 처음부터 유명해요. 대학 시절부터 이분이 엄청 유명한 뭐 BMW나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의 모습을 표현해가지고 TV 광고에도 한번 나왔던 작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작가는 어렸을 때 영향이 좀 컸어요. 이분이 수목을 배우게 된 이유는 엄마가 서예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서예를 배우고 아빠는 건축 회사의 직원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건축물의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 이런 그 격자에 이렇게 세밀하게 그려내게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것을 두 개를 인용한 거예요. 자신은 수목을 하지만 건축적인 모습으로 작품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가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선들이 있어요. 격자, 저런 표구에 네네. 표현된 거죠. 네네. 저런 격자들을 이용해서 이러한 랜드스케이프를 만들어요. 여기 앞에는 또 어너더라는 표현이 덧붙여져요. 어너더 랜드스케이프. 그래서 작가는 오래된 고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전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이 나올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진을 찍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작가가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제가 격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격자 위에 이 그림을 나타내다 보니까 작가는 여기를 점으로 찍어 나가요. 이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양화에서는 후기 인상파들이 특히 빛을 형상화하기 위해 한 화면에 여러 가지 색채를 담기 위해 점으로 점묘법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작가도 이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마치 만원경으로 바라보는 은하수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Another Cosmos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가와 마주보는 작가가 있어요. 저 작가는 황인기 작가입니다. 이 떨어져 보니까 보이네. 맞아요. 이 마주보는 작가는 스승과 제자예요. 네. 스승님, 제자님. 그래서 이 작가는 황인기 작가는 원래는 응용 융합학과
응용 물리학과를 서울대 거기를 전공하시다가 중퇴를 하시고 미술이 공부하고 싶어서 미술을 다시 공부하신 작가예요. 그러면서 작가는 어떻게 해서 수목에 들어올 수 있었냐면 작가는 오래된 고전을 가져와요. 고전이라는 소재를 가져와서 자신의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이 작품은 바로 안견의 목류도운도예요. 이 목류도운도의 모습을 자신이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격자를 만들고 그 격자는 레고의 사이즈처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안견의 그 고전 회화를 입혀서 거기에 하나하나 레고를 박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기계로 박는 게 아니라 작가의 손 하나하나에 디테일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정말 레고의 블록들이 표현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엄청난 크기의 작품이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의 손을 통해서 모두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작가는 이렇게 현대적인 재료라는 레고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번네트 보이시나요? 네. 저 번네트는 크리스탈을 이용해요. 또 작가는 또 실리콘도 사용하거든요.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고전 회화를 만드는 작가예요. 천재다. 그쵸.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국 여성 작가 펑웨이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제 펑웨이 작가는 어렸을 때 2살부터 자신의 아빠에게 사사받았어요. 그림을 배웠다는 거죠. 아빠가 엄청 유명한 수묵 작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작가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마네킹 2개가 벌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마네킹을 가지고 와서 원래 우리 이제 수묵이라는 것은 평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작가는 아주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대요. 그런데 자신이 여성이다 보니까 문인화의 작품을 모방을 할 때 문인화가들은 대부분 남성이고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작가는 여성으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주에서는 남도 문인화라고 하지만 이제 네. 중국의 문인 화가들이 그려온 고전들을 자신만의 색채와 자신만의 표현 기법으로 그 위에 마네킹의 위에 종이를 입혀서 만들어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작품은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분은 이제 하동철 작가님의 네네. 작품인데요. 하동철 작가님은 수년간 빛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우습게도 지금 하동철 작가님, 펑웨이 작가님, 정광현 작가님, 저기 앞에 한영섭 작가님, 이 모두는 수십 년간 뭘 하시냐면 집합이라는 작품, 또 이런 작품, 또 하동철은 빛이라는 작품을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소재에 동일한 제목으로 작업을 하시는 작가들을 일렬로 저희가 배치했어요. 그런데 작가는 오방색만 사용해요. 오직 5가지 색깔. 그런데 여기에는 4가지 색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작가는 주 베이스를 뭘로 사용하냐면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사용해요. 그러면 오방색이 사용하려면 여기에 빨간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있어요. 빨간색, 흰색, 검정색 이런 식으로만 넣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여기에는 이제 3가지 색을 표현을 했는데요. 작가가 이 빛이라는 작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학질이라는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자주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누워있을 때 그 빛의 모습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서 봤었던 그 빛, 또 엄마가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멀리에서 바라보는 그 빛을 테마로 작가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어떻게 해서 수묵이라는 비엔날레라는 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었냐면 이 검은색이 바로 먹이에요. 작가는 줄을 먹에 담가요. 그리고 그 줄을 팽팽히 양쪽에서 잡아당겨요. 그리고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 일자 하나의 선들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양쪽에서 잡아당겨서 찍어 놓은 작품이에요. 하나씩. 그리고 여기 옅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먹을 튕긴 작업이에요. 양쪽에서 팽팽히 잡아당기고 그것을 튕겨서 문질러서 만든 작품. 그래서 우리 먹이라는 게 번짐의 효과도 있고 튕겨나가는 성들도 가지고 있어 그것들을 이 작품 안에 표현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일하게 현존하지 않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농담을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기 보니까 네.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네네네, 맞아요. 예, 이 농담의 어깨가 명암이 엄청 그걸 디테일하죠. 어떻게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입히신 것 같아요. 그 위에다 옅게 스프레이를 아까 사용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위에 스프레이 기법 때문에 살짝 그 위에 묻혀나가는 네, 네, 생각인데, 이런 빛을 표현한 작업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치 저기 멀리에서 빛이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표현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대작일 수 있겠죠. 되게 정밀한 작업이에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여기는 이제 딱 들어오실 때 보셨던 작품인데요. 이건 이제 지민석 작가의 작품이에요. 지민석 작가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하지만 멕시코에서도 자주 활동하는 작가이고요. 이 작가는 퇴화 기법을 가져와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작품을 한 작가예요. 특히 이 작가는 신중도에 매료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수호하는 신, 그 신을 108신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108신, 108신중도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요. 네네. 그 108신중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수호신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소비되는 브랜드,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여신, 남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108신중도뿐만 아니라 문자도도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자도는 원래 있던 글자지만 작가는 상형 문자를 형상화해서 새롭게 창조한 문자도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스타벅스의 여신의 모습을 표현하였고요. 108 신중도 중에 한 분이시고, 여기 오른쪽은 바로 스타벅스의 스의 형상, 문자도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자신이 작가가 창조한 네네. 문자도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작품은요, 코카콜라 병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네요, 코카콜라의 여신을 표현하신 것이고요. 네네. 오른쪽은 코카콜라의 코의 형상의 글자라고 해요. 그 다음엔 구찌, 그 다음에 구찌의 구의 문자도를 가져와서 이렇게 마치 이런 두루마리 형식으로 개불의 형식처럼 작가가 표현한 제품입니다. 이 옆쪽에 보시면 이제 고토부키, 이 공간에 23명의 작가 중에 2명이 동굴의 형상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토부키 작가이고요. 고토부키는 이제 종이의 낙원이라는 시리즈를 펼쳐요. 이 종이의 낙원이 뭐냐면, 이 동굴의 형상을, 이런 종이를 이용해서 동굴의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모두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특히 이 종이의 낙원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작가가 즉흥적으로 그림을 만들어요. 그 즉흥적이라는 것이 작품이 시작되기 10일 전에 오셔서 10일 동안 작가가 즉흥적으로 그려내는 작품이에요. 이 수목 비엔날레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전시가 시작됐다가 전시가 끝나면 사라지는 작품이겠죠. 하지만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되기는 합니다. 이 작품은 안으로라는 작품이에요. 네. 안쪽 깊은 곳으로, 사실은 깊은 곳으로라고 작가가 이름을 변경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이 작품을 만들어진 배경은, 여기 와서 작가는 즉흥적으로 그리나 우리에게 요구를 했어요. 30일간의 로컬 신문을 가져달라. 그리고 그 신문의 내용들을 작가가 여기에 삽입했어요. 그리고 이 종이의 낙원 시리즈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작가가 일본에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일본인들은 상당히 무력감과 상실감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또한 작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작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원래 이 작가는 만화가예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만화로 기록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의 모습을, 그들의 참담함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만화가도 증언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일본 사람이 알게 되었다고 네네네. 해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만화가구나. 그런데 이분은 그림을 매우 잘 그리세요. 하지만 작가는 그림을 그릴 때 즉흥적으로 못 그리게 하는 기법을 사용해요. 잘못 그리는 기법. 왜 그럴까? 작가는 이 미라는 기준을 탈피하기 위해서요. 미는 정말 정교하고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작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역상을 하는 거죠. 생각에서 그렇죠. 벗어나고 싶구나. 나가 잘 그릴 수는 있으나 네네. 이것을 미라는 것을 타파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즉흥적이면서도 내가 잘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마치 서툰
새로운 기법처럼 그려나가는 게 이 작가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이제 혼자만이 거닐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건데요. 네. 저기 끝으로 가시면 산의 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치 묘지의 형상처럼도 보이게 네, 하는 네, 작품이고요. 네. 이 공간에는 이제 한글도 있지만 일본어도 있고 네. 이 동양 황해의 지역의 문명들의 네. 글씨들이 많이 쓰여 있다고 네, 네. 합니다. 안에 들어가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봤는데 그럼 여기도 우리나라 신문을 보고 하신 거예요? 제가 30일간의 로컬 신문이니까 모포신문이죠. 모포신문을 모포신문에 30일 정도의 신문을 작가가 다 답습을 하고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나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특히 이 작가의 작품이 매우 암울해요. 왜냐하면 작가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기쁜 그림을 못 그리겠다고 했어요. 여전히 그래요. 나는 정말 기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기쁜 그림을 못 그리겠어. 사실 이것은 현대 문명의 사라짐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구 멸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참담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하지만 또 내용이 참담하지 않아요. 만화가라 보니까 순간순간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가가 네, 그리는 네, 네. 거죠. 네. 또 이 작품 앞에 있는 작품 보실게요. 이제 동일본 대지진의 그런 영향 때문일 수 있죠. 지금 일본 사람들은 기쁘지만 결국 기쁘지는 않거든요. 네. 개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이 작가도 이제 일본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도 5살 때부터 자신의 아빠에게 서예를 배웠어요. 그리고 20살 청년이 될 때까지 작가는 쇼와 시대에 유명한 서예가들 3명이 있어요. 항상 일본은 그 유명한 서예가들을 매일 뽑는데요. 그 중에 그 3명의 작가들에게 모두 답습한 작가예요. 그러니까 일본 서예의 전통을 다 마스터한 작가예요. 그런데 작가는 그렇게 작품을 이제 서예의 어느 절정에 이르다 보니까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자신만의 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작가는 재료, 그러니까 일반적인 붓이 아니라 큰 붓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만 이용해서 작업을 하거나 또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프 같은 그런 테이프를 붙이는 형상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이 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거대한 작품들은 작가들이 며칠을 고심해서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 작품은 유일하게 한 번에 그려지는 작품들이에요. 작가가 마치 음악을 틀어놓고 리듬을 행하는 것처럼 작가가 처음에 마스킹, 그러니까 테이프를 가져와서 종이 테이프죠. 네네.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붙이는 작업부터 네. 시작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붓을 가져와서 그 위에 덧칠하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나의 작품으로 착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네. 근데 여기에는 큰 글씨도 있고 적은 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듬감이 있죠. 네네. 그것처럼 이 작가는 이제 일본어이기는 하지만 내 작품은 읽지 말아라. 내 작품은 그냥 몸으로 느껴라. 왜? 내가 몸으로 리듬을 타서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했기 때문에 내 작품의 리듬감을 느껴봐라 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네, 그러고 멋있는. 보니까 또 달리 보이네요. 네, 달라 보이십니까? 이거 중국의 뭐 서예가나 이런 거는 일본 일본의 작가입니다. 서예가들은 참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네, 좀 행위예술을 좀 많이 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일본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에도 아마 그런 행위예술을 하는 서예가 여성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네. 네. 이 작품을 이창진 작가,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고요. 이창진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어느 날 우리 일상생활에서 동양화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내가 동양화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느 날 당근마켓에 들어갔는데 동양화를 얼마 되지 않는 헐값으로 막 헐값에. 판매되는 것을 느꼈고, 네네. 이제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동양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작품도 버려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작가는 부산 지역을 한 8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200여 점의 동양화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동양화를 다 분리했어요. 액자면 액자, 그 그림이면 그림. 네네. 그래서 자신은 엄청난 많은 데이터가 쌓였겠죠. 누구 작가의 작품이
산수화 또는 뭐 이렇게 곤충의 그림이나 다양하게. 이런 다양한 작품들의 데이터가 쌓인 거죠. 네네네.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자신의 작품이 제목이 뭘까요? 통계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이 통계학적 산수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작가는 그런 오래된 동양화도 있고 현대적인 동양화도 있지만 그 동양화들을 다 오렸어요.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그래서 이것을 한지에 다시 재조합해 놓은 거예요. 독특하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작가가 이렇게 재조합한 것을 지금 여기는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이라는 이 공간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작가의 작품은 누굴까요? 이창진일까요? 아니면 이 원 작가의 작품일까요? 이런 질문을 되물을 수 있죠. 또는 과연 이렇게 재조합한 게 예술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이창진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창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다이어그램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여기에 이제 선이 중요한데요. 이 선은 절대 넘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영상 작품부터 여기서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 먹이라는 게 원래 이제 탄은을 긁어서 거기에 악교라는 것을 섞어서 끈끈하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먹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만들어요. 먹을 태워서 그 탄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악교가 아닌 아가미라는 것을 섞어요. 그 아가미 여기 탄은이죠. 네네. 이 머리카락 태운 탄은 이걸 긁어내요. 네네. 그리고 그 아가미 물고기 아가미 있죠. 네네. 그 아가미를 이제 섞어요. 이제 만드는 과정이 점점점 다 보여줘. 이거 작가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약재도 우린물을 네네. 같이 섞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잉크가 나오겠죠. 그래서 작가는 머리카락 잉크를 만드는 작가예요. 근데 이건 초창기 작품이고요. 작가가 이걸 가져와서 그럼 자신의 잉크를 사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머리카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를 딱 자르는 순간 작품이 그러네요.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바로 자신의 부인의 머리카락이에요. 하나씩 다 연결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빛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 아주 얇은 머리카락의 네. 그림자를 표현한 거예요. 네. 이 밑에는. 근데 이 조명으로 조명에 의한 빛이 아니라 작가가 머리카락을 의도한. 이용한 머리카락 잉크를 이렇게 네, 네, 바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머리카락 잉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머리카락 잉크를 가져와서 여기에 선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이라는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가는 머리카락에 이렇게 집중을 할까?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카락 붓수예요. 네네. 이 머리카락 붓수가 달린 한자를 수십 장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면 이 사람은 중국 작가예요. 그런데 중국 작가인데 중국이라는 것이 명이 멸하고 청나라가 오게 되면서 청이 이제 시작되게 되면서 네. 청의 머리 모양이 어떤가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네네. 변발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네네. 그 머리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은 네네. 권력의 지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라는 역사는 개인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안 좋은 정치적인 권력적인 역사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는 머리카락 부스라는 글자를 가져와서 1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좋은 역사든 안 좋은 역사든 뭘로 정화를 하냐면 불교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이게 1시간마다 돌아가게 있어요. 머리카락 부스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반면 이 불교의 시간은 1시간에 한 번씩 이들을 계속해서 정화해주는 작업이죠. 그런 의미. 네, 그런 의미로 이런 작업이 나왔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이 그렇죠. 공간이 네네. 간단하지만 네, 맞아요. 철학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작품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위 작가의 작품이에요. 중국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업 스타일은 독특해요. 붓을 사용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사용해요. 오직 손가락,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먹이나 여러 가지의 액체들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찍어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인주라는 걸 가졌어요. 인주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도장 찍을 때 인주에 딱딱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네. 이 인주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서약이나 그렇죠. 계약을 할 때 예. 하잖아요. 서명이나 똑같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작품 안에는 작가가 인주로 찍어낸 이유가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작품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속의 끝은 뭘까? 그럼 작가는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지혜. 지혜. 이런 지혜들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끝은 작가는 지혜라고 작가가 이렇게 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7m나 되는 이 길이에 인주를 이용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수십 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7m는 한 번 제작하는데 2년 걸렸어요. 그럼 여기 5개니까 몇 년이 걸릴까요?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불교적인 용어로 참선이에요. 진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실험해요. 어떤 거를 태도, 습관, 기억을 실험하는 작가예요. 장미 작가라는 것이. 이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게 여기에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인주를 갖다 놨는데 인주를 찍어서 어디다가 바르냐면 여기다가 발라버려요. 그러면 작품이 훼손되죠. 그렇죠. 이 한 번 만드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년이요. 네. 근데 단 한 번에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주를 치웠답니다. 저희가. 네,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강소 작가의 작품이에요. 아까 제가 돌파라는 카키누바 코지 작품, 일본 작가, 저 옆에, 네네네네. 앞에 뒤에 보이시죠? 네네네. 저 작가의 작품과 좀 맞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강소 작가도 자신의 작품을 읽지 말아라 했어요. 읽지 마라. 이거 사실 숫자 아니에요. 글자도 아니고. 그런데 내 작품을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과 나의 리듬을 이 작품에서 느껴라라고 작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가는 길고 짧고 어떤 건 길죠. 그렇죠. 내 호흡이에요. 네. 짧은 것은 짧은 호흡, 네. 긴 것은 긴 호흡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작가는 어렸을 때 이 작가도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서예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 작가는 일명 우리가 오리 작가라고도 해요. 왜? 어느 날 어렸을 때 유원지나 이런 곳에 갔는데 오리가 있었대요. 그 오리가 매우 생동감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20개 대표적인 작품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뭘까요? 그 역동적인 맞아요. 힘이라든지 맞아요. 뭐. 기운 생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네네. 기운 생동. 나의 작품 속에 뭐가 있었냐면 기운 생동이 있어야 돼요. 그 기운 생동이 빠지면 그건 수목 작가가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내 작품엔 이런 리듬감. 아까 카키누바 코지도 자신 안에 리듬감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네, 다. 이 기운 생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하나의 작품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작가는 오리 작가라고 했잖아. 오리가 숨어 있어요. 네, 검은 오리가요. 부분 안에 네, 아니면은 검은 여기에 있어요. 아니요, 그냥 대표적. 저기 있네, 맞아요. 여기 있네. 이 있네. 하나, 둘, 세 개, 예. 세 명의, 세 마리의 오리가 네네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기운 생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바람이 분다예요. 너무 멋있죠. 시적이고, 네. 이런 재미난 작품들이 여기에 모두 모여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나 할수 있는. 22명만 지금 설명을 했어요. 마지막 한 작품은 밖에 있어요. 네. 저 안쪽에. 근데 이거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아까 빨간 바탕에 이렇게 흰색 아니에요. 붙였다고 했는데 그 인주. 반대네, 그죠? 네, 그냥 흰 바탕에 바탕에 인주를 빨간 인주. 퍼주다. 그래서 흰색이 그 안에 스며들죠. 네. 이 작품은 원래 이제 고토부키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고 바로 이쪽으로 돌아오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저 작가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우리 안타까운 우리 지구에 발생되는 모든 재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이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 시국의 팬데믹, 네네. 이 팬데믹 시기의 중국 작가이거든요. 네네. 진양핑이라는 작가인데요. 팬데믹 시기에 중국이 엄청난 고립을 당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팬데믹 시절의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전개해냈어요. 한 100개나 되는 드로잉으로 작품으로 표현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종이와 먹이 존재해요. 작가가 직접 다 잉크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이것을 빨랫줄 형상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작가가 일상의 생활을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정지된 화면으로 드로잉을 펼쳐요. 그런데 이 동지된 화면을 영상으로 마지막은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후 전개 과정이 있어요. 작가가 팬데믹이라는 시기를 걸쳐서 암울한 그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지금과 같은 또 다른 새롭게 생활하는 사회의 모습을 저렇게 영상으로 담아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이렇게 과정.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저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안 듣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재밌어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다른 분한테 이거는 꼭 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없고 이제 임재각 감독님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수묵이라는 것을 해남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래서 윤두서의 그 해남의 수묵의 뿌리를 시작으로 해서 줄기라는 이 진도라는 곳으로 나아가고 이 진도에서 목포라는 곳으로 확장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처음에 말씀드리면 아 그럼 내가 해남부터 가야 해요? 저도 라고 하시지만 아까 그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을 반대로 가도 어떻게 가도 수묵이라는 공통점의 화두는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목포라는 곳은 확장된 근현대 그러니까 좀 더 동시대적인 작품을 만나볼 수 네네네. 있다면 현대적인 재료들이 아 이게 또 수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진도나 해남같이 전통적인 수묵을 답습하는 것도 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개됐구나를 알 수 있는 좋은 수묵 비엔날레의 전시가 되겠습니다. 흐름을 갖다가 생각하고 네, 그걸 보시면 좋죠. 오늘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함이 근데 어떻게 되세요? 저는 박민정입니다. 박민자 네, 정자님. 네, 네, 네.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도움 됐습니다. 네.